자, 이번에는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처 외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건물은 다른 사람 땅에다가 지은 거고,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 사건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만 낙찰을 받은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협상으로 소송을 하지 말고 협상으로 파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에게 협상을 해서 건물을 우리가 따로 산 겁니다. 따로 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자한테 파는 건데, 저로서는 여기에 우리한테 팔았던 사람이나 산 우리나 팔고 사고 나서도 둘 다 행복했었던 사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이 가장 좋은 협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뽑아서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끌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충청남도 부여군 조천면 진오리에 임야가 529평으로 나와 있는데 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지목이 대지고 또 한 필지는 지목이 임야인데 강제경매로 나왔는데, 이 땅이 몇 평이죠? 529평이죠. 529평인데 여기 얼마나면 5,100만 원의 감정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야, 보십시오. 529평이 5,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평당 10만 원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감정이 상당히 낮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5,100만 원에 시작해서 3,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014년도니까 지금부터 딱 10여 년 전인데 토지만 매각이거든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10여 년 전에는 지분이나 건물 매각처에 누구든지 쳐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가 이거를 추천을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얼마죠? 2,611만 원인데 여기 얼마죠? 2,655만 원이다 보니까 약 최저가에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을 받고 단독 공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특수경매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사실 보면 제가 판단하기 제 자랑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특수경매의 개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런 특수경매를 가르쳐 주신 분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경매를 어떤 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하게끔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나는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추천 물건 시간에 제가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여자분 두 분이 공동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나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길래 잔금 냈냐 했더니 냈습니다. 그럼 나하고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한 필지가, 뒤에 한 필지가 있고, 이 앞에 한 필지는 대지고 뒤에 한 필지는 임야인데, 이 앞에인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를 집을 들어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앞에를 이제 겨울엔 추우니까 나무에서 비닐을 이렇게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비닐 싼 물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툇마루 있는 데서 계십니까 하고 불렀더니 어떤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나오셔서 저한테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토지만 매각을 받았지 건물은 매각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로서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매를 당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당했으면 다 당했다고 생각하지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은 빼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경매 물건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곳에 있는 땅과 건물을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계신 분하고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지? 그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경매로 나온 줄 알고 있고 건물은 자기네 거기 때문에 땅만 낙찰받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 정도를 제가 알고 있게 바로 그 말 한마디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그분하고 그래요? 뭐 참 땅만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로서는 여기 살고 계시는 사장님하고 한번 좀 뵙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전화번호는 알지만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이 당당하고 대범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전화번호 몰라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매로 낙찰받았으면 그랬던가 했는데도 가서 마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같이 받았다고 그러지? 이상하네. 전화번호 알지만 가르쳐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생각해보면은 법정 기상권이 있다든가 또는 경매로 진행되는 걸 알고 계신 주인이 우리가 낙찰받았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는 바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지금처럼 가르쳐 주지 않겠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제가 연락해 보면 낙찰자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겠다는 준비가 다 끝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낙찰자한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걸 잘 방향 결정이 안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오시면은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놓고 왔습니다. 보통 보면은 전화번호를 놓고 온다든지 제가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경우는 제가 차에다가 아예 그 테이프하고 낙찰 받은 사람인데 연락 바랍니다 하고 제 전화번호를 가져가서 없으면 문에다가 붙여놓고 옵니다. 저로서는 하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하루 정도면은 다 전화가 옵니다. 이틀 정도면 다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분 경우에는 보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BJR. 제일 무서운 게
다시 말하면 제가 가서 연락을 하고 철을 주고 연락하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는 얘기는 네 멋대로 해라는 뜻인데 협상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조금 좀 복잡해지네. 이 협상을 해야지 원칙인데 협상을 안 할 때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뭐는 협상을 하자 했더니 협상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협상을 하자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을 협상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얘기 아니에요.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소송이라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연락을 하고 협상을 하자고 해도 협상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소송하는 것을 보고서 협상에 나오는 사람하고 소송 안 한 걸 했을 때의 협상장에 나오는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 소송을 안 했을 때는 얼마나 자기가 떵떵거리지만 너만 나는 건물 주는 나까 넌 땅밖에 안 가졌잖아. 막 어떡하라고. 이렇게 협상장에 나와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소송을 해놓고 소장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협상이 어떻게 되겠든 안 하면 어떻게 되겠든 걸 알고 나왔을 때는 협상장에 나와서 좀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을 해놓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지내다 보니까 그래. 한 12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지금 알게끔 됐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협상장으로 협상하자고 갔는데 협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원래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송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저희가 부여군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천면, 부여군 초천면에서 우리 여기 집을 작년에 70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다 수리를 해줬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고쳐줬더구만. 그러니까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입식으로 돼 있고 그런 옛날 집인데도 그런 것을 변하게 있고 창이 전부 다 하이샤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는 먼저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하긴 다음에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를 관리해주고 있는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하고 만나고 듣고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연락을 하자고 해놓고 한 15일 동안에 답변이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자기 그 관리해주는 공무원에게 얘기하고 공무원이 답변을 주는 걸 기다리고 나서 그 답변 듣고 나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담당 공무원의 말로는 법정상권이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디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낙찰을 받았고 여기다가 이 건물을 허물고 조그만 주택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 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사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를 합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로 계획을 잡으시고 거기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가시는 날 와서 200만 원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200만 원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중입니다. 오는 중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주인 여자분이 좀 뭐라냐면 약간 지체자예요. 그러니까 지체자라는 얘기는 다른 신체가 보인 게 아니라 조금 좀 키가 일반인보다 좀 작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생활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왔는 모양인데 차에서 제가 오는데 우리 이제 입찰에 들어갔던 여자분 둘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추천해서 낙찰을 받게끔 되고 돈을 번다는 걸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좀 만나보니까 마음은 조금 짠하네요.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 거를 받지 않았냐 이렇게. 근데 요새는 저희 요새 이런 건 잘 안 고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마른 수건은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이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은 깔려 있어요. 근데 같은 값이면 돈이 있는 사람 거를 좀 모한 거를 좀 받는 것이 맞지, 없는 사람 거를 갖고 보는 것 자체는 지금 말만 다 짠한 게 맞아요. 요새는 잘 안 고르는데 하여튼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말았으면 좋은데 한마디 덧붙이는데 내가 좀 승질이 나더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렇긴 한데 아이고 교수님 200만 원이 뭐예요? 그래도 한 5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돈 주는 거야? 자기네들 돈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가서는 500만 원 내 협상을 할게. 그렇죠. 나는 가능한 적게 하려고 할 수 없으면 했던 거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뒤에 있는 공무원이 코치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얘들이 200만 원 도와주신 데서는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어디 얻을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택도 없애 만대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200만 원 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협상할 때 200만 원 택도 내지 마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100만 원을 이제 올려가지고 참 그릇이 되면 우리도 없는데 한
100만 원 더 올려서 300만 원 정도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300만 원이 아니라 그때 400만 원 얘기를 했어요. 왜? 500만 원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200만 원씩 해서 우리 여자 둘이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더 해서 아예 4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자는 그 정도라면 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 정도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탁 치더라고요. 그 자기 남편을 탁 치더니 400만 원도 좋은데요. 저희가 여기 가서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이하 가지고는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한 1000만 원을 달라고 400만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달라고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 땅을 낙찰 받은 것이 2억 6천이 아니고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걸 전부 다를 2600에 받으셨다고요? 아니 여기 땅 평수가 있는데 500평이 넘는데 이걸 전부 다 2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아무 말 못하고 한 1분 지나가니, 1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둘이서 서로 얘기해놓고 말 안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로 마주보고 1분은 상당히 긴 건데 승질 급한 사람이 지죠.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습니다. 자, 그러시다면은 100만 원을 더 못해서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원래 오면서 여자분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으로 이사 비용 드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싫으시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제는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결심하십시오. 했더니 그 분이 $500만 원 주신다면은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계약서를 쓰십시다. 500만 원에 건물을 우리한테 파는 걸로, 그러니까 말로는 이사 비용을 준다고 했지만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건물을 500만 원에 우리가 사는 걸로 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드리고 이사를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준비를 해서 이사 가시는 날 와서 마저 잔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가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500만 원 주는 거는 얘기가 됐으니까 계약 조건을 내가 다시 얘기를 했죠. 했더니 들으시더니 그 남자분이 계약금을 300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약금 300을 주시면 안 됩니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약금 300을 달라. 제가 생각해보기엔 여태까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500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고
500을 주고 약속했는데 계약금 300을 달라고 했으니까 다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300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300 줄 수 있냐 했더니 예, 300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오케이, 그러면 계약 300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씁시다 해갖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썼죠. 계약금 얼마를 준다? 300만 원을 준다. 썼죠? 보면은 약 2개월 이내에 나가기로 한다. 주인은 각각 2분의 1씩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고 이제 나와서 2달 안에 이사를 가는 조건으로 하고,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면은 그때 우리가 준비해 갖고 와겠다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4일 됐나? 닷새 됐나? 2달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닷새 됐나? 우리 내일 이사 갑니다. 잔금 주십시오. 일주일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해갖고 이제 강의 끝나고 봤더니 한 6시 정도, 5시 됐는데, 우리가 갔던 데 가서 봤더니 이사는 다 가고 그 남자 혼자서 그 빈집에 앉아있더라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가서 봤더니 이미 이사는 다 갔더라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제 잔금 준 거 영수증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사를 가셨어요? 물어봤더니 그 남자 그때 솔직히 얘기하더만, 부여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 임대 아파트를 주선해 주려고 그랬는데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서 논산에다 얘기를 해서 논산에 임대 아파트를 얻어줬는데, 그 논산의 임대 아파트가 보증금 3만 원에 8만 원이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즉 그 300만 원을 우리가, 그 사람이 목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는 거기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보증금을 300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300만 원을 다 줬더니 그거 주고 그냥 이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잔금을 주고 다 받고 인감도장 다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우리 건물로 이제 등기 서류마저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분 인감증명하고 뭐하고 다 첨부해서 달라고 그래서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을 주면서 200만 원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받고서는 우리 이제 건물을, 땅과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팔게끔 만들려고 건물을 받아갖고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등기소에서 연락 왔어요. 이거 등기를 접수를 했는데 이 등기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요새 이런 옛날 건물 하도 서류 위조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건물 주인과 정식으로 팔고 사서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면은 파신 분 직접 등기소에 한번 오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서류만 주면 무조건 등기해 주는 줄 알았더니 등기소에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건물 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 확인하겠다 그러니 잠시 왔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500만 원 줘서 그런지 아예 알았습니다. 언제가 오면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와달라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갖고 같이 만나서 이제 등기소에 갔습니다. 등기소 갔더니 그 등기소 주인이 그 사람 불러놓고 이제 건축물 관리자고 등기부 등본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박종 누구라고 뭐 다 있다 보니까 그 사람 신분증 달라고 그러고 다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걸 만들더구만.
등기한 물건, 등기 소유자, 접수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해갖고 우무인, 여기 특기사항 152cm 50kg 흰머리 많고 짧은 머리에 눈이 크게 인상 확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첨부해가지고 등기 이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옛날 건물을 주인이 없거나 뭐 이런 걸 위조를 해갖고 이렇게 등기를 하는 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과 땅이 우리 걸로 다 되고 나니까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실은 보면은 이 500평에다가 20만 원 정도면 이게 1억 정도 가는 건데 반은 임야고 반은 대지다 보니까 한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인데 6천만 원 6천만 원 입금 우리 얼마에 낙찰 받았죠? 2,600에 낙찰 받았잖아요. 6천만 원 입금 오케이. 우리 2,600에다가 건물 500 주고 샀으니까 3,100만 원은 아니에요. 3,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3,200만 원 들어가고 바로 제가 주교사한테다 얘기해 6천만 원. 바로 팔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했을 때 가장 좋게 협상이 돼서 빨리 잘 끝난 사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물건 개요 한 땅 필지를 세 사람에게 매각하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14년 13899 강제 경매로 나오는데 대지로 261평입니다. 1억 3,5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는데 6,700에 들어갔고 8,700입니다. 이때도 2015년도니까 앞에 거보다 한 1년 후죠.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한 14년도까지는 제 수강생들이 한 20명. 그리고 어떻게 알다가 온 사람들이고 2014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벌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한 30-40명이 됐고 다른 데서 경매를 하던 사람들이 옮겨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데서 경매를 하다가 넘어온 사람 질러요. 아파트 경매하다가 온 사람들은 질릅니다. 우리 수강생 내가 이거 저기 뭐 추천을 해놓고 한 수강생이 오더니 교수님 이거 추천한 거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 들어가겠습니다 이럴까 하길래 제가 그분 보고 6,600이잖아요. 이게 아무도 안 들어와. 6,700에 써 그냥. 알았습니다. 6,720에 썼는데 1등이 얼마에? 8,700 썼죠. 질러도 엄청 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어떤 놈이 도대체 이렇게 이 특수 경매를 이런 식으로 질르나 한 겁니다. 이거는 일반 경매 다세대나 아파트 이게 질르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 질르는 건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던 사람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질렀는데 나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우리 수강생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봤더니 몇 떨어졌나 봤더니 8,700이니까 우리 낙찰자보다 내가 추천했던 건 2,000이나 더 질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질렀는가 그러고 말았는데 한 달 지나서 한 사람이 오더니 교수님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하는데 봤더니 우리 수강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둘이 가갖고 그때 내가 그냥 소리 그냥 콱 막혔는데 아파트 투자하다 옮겨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이 지금 15년 전은 지금 9년 전 아닙니까? 9년 전에 이렇게 특수경매 지르는 거 아닌데 지금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경매는 질러서 받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 수 없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야? 건물이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도 낙찰을 받았다고 저한테 왔길래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가서 이 여기 있는 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집 주인 만나서 이 당시만 해도 낙찰은 자기네들이 받고 뒷 마무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됐었던 거거든요. 제가 가서 주인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고등학생쯤 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여기 땅 때문에 나왔는데 어른 계시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나이 드신 분이 주인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기 앞에 이제 이것이 보면은 창고인데 지붕만 있고 평상 같은 걸로만 일부만 만들어져 있고 요게 이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했더니 이 사람이 나보고 죄송하지만 좀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 길로. 여기 다시 말하면 자기네 아이들이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있는데 집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 바깥에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만 그분이 이 땅이 전부 다가 제 겁니다. 제 건데 사실 제가 한 5년 전에 암에 걸렸었습니다. 위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지금 해갖고 완치를 지금 이제 했습니다. 해갖고 지금 일을 하러 새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것 말고 이 땅, 자기가 건물 짓고 있는 이 땅만큼은 내가 다시 사고 싶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자 아시다시피 토지만 매각이죠. 그러면 제가 이 토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리자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없는데 여기 다 건물에도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까처럼 건물을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서 팔고 나오는 것이 거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팔고 나오는 게 쉽죠. 건물을 우리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기가 쉽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파는 것은 좀 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건물 주인한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건물 주인한테 팔라고 건물 주인이 샀으면 하는 마음인데 건물 주인이 먼저 나한테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건물은 제가 좀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은 내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려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는 제대로 잘 됐구나. 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건물 주인께서 땅을 다시 사신다면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파는 게 맞죠. 그리고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신다면 시가보다 제가 10% 더 싸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끝나고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돈은 없습니다. 목돈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은 언제로 하고 그 금액을 얼마로 정도 해놓고 그때부터 줄 때마다 이자를 얼마로 치고 그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땅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줬으면 4천만 원이 남으면 4천만 원을
1년 이내 감당, 2년 이내 감당하고 해놓고 그때 줄 때마다 그 미납된 것만큼 이자로 얼마만큼 친다고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강제로 해갖고 다른 데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셔야 될 것은 몇 개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실 때 충분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갖고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거의 절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는, 이게 협상하는 조건을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길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또 이러더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 땅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게 건물 주인이 내가 깔고 있는 땅 좀 다시 사겠다 그랬더니 그거 10% 싸게 주겠다고 하고 기간도 얼마 늦게 주겠다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미 여기가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오래 살던 사람인가 봐요, 여기 고향에.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랑 뭐 이런 걸 서로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장이 자전거를 탁 세워놓고 나한테 오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제가 이 동네 이장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며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머지도 제가 마저 다 땅 주인하고 얘기해서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경매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동네에 다 알려져 있고 이장도 알고 있고, 그럼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인데 얼만큼 이제 이거를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얼만큼 돈을 많이 달렸냐, 그걸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정가보다 10% 싸게 주겠다고 그랬지. 시간도 넉넉하게 주겠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건이면 내가 중간에 서서 다 계약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나는 이장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동네 한 6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에서 한 10% 깎아 드리면은 한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장이 나한테 잠깐! 그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서갖고 저쪽을 가리킵니다. 저게 작년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런 사람이 땅을 사갖고 집 진 겁니다. 저 땅 서울에서 작년에 혼산 저 땅 5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땅 가격 50만 원, 10% 깎아주신다 그랬으니까 45만 원. 우리가 지금 땅이 얼마죠? 261평이죠. 8,700에서 샀으면 얼마죠? 30만 원 꼴이죠. 30만 원 꼴이잖아요. 이게 질리지 않았으면 22만 원 꼴인데 질러가고 그래야 된 거죠. 근데 45만 원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이장님이 그렇다고 하신다면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명함을 주고 그 정도 가격이라면 내가 알아서 다 계약을 해줄 테니까 하길래 내가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 가격에 사겠다고 얘기하면 다 전대 연락을 주시면 와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말고 믿고 올라가시면 됩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45만 원에 판다는 건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고는 이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장한테 얘기를 해주려면 뭘 했죠? 평수를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뭐야? 제가
토목 측량 삶을 위해서 이럴 때 하는 것이 뭐냐면 현황 측량이라는 겁니다. 현황 측량. 그러니까 제가 현황 측량을 신청을 해서 이 현황 측량 신청해서 이렇게 어떤가 잘라서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하려고 측량 설계 사무실에 갖다 이거를 잘라달라. 알았습니다. 계약한 겁니다. 200만 원 돼서 깎아자. 150만 원, 150만 원 깎았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해갖고 50만 원 보내라서 50만 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까지는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땅 평수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철수만 되는데 계약금 보내고 왔는데 계약금 이제 주고 계약서 다 쓰고 올라오는 중인데 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 죄송하지만 이거 못 자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게 무허가 건물에서 안 잘라준대요. 무허가 건물에서 안 잘라준대요. 지목이 대지죠.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법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자를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안 잘라준다고?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철거 해지 잘라준다 이런 얘기죠. 알았다. 내가 달라.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내가 토목 설계 사무실 보고 어디서 안 잘라준다고 그러느냐 했더니 갔더니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나면은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뭐였죠? 제일 먼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형질 변경하는 거, 토지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굴착을 하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거,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에 뭐가 들어가면 토지 분할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 개발행위 허가 6가지 중에 토지 분할이니까 토지 분할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뭘 때문에 안 된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토목 설계사를 보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같이 가서 토목 설계사 사무실은 절대 인허가 내주는 사람하고 다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한 서너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발행위 거에 가서 왜 안 잘라주는데 했더니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여기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토지 분할로 신청했는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죠? 도로가 있죠. 도로를 분할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도로는 분할해 달라는 건 무조건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분할입니다. 도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른다는 걸, 건물인 부분을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게끔 되면은 가운데 여기 니은을 도로를 만들겠다는 신청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도로를 내달라는 건데 왜 안 해주십니까? 했더니 그러면 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봐요. 개발행위를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토목설계사 보고 그렇지.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다시 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누구의?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여기 있는 이 건물 주인이 있고 이 건물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주인이 우리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도로로 쓰겠다고 잘라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분할할 때 그냥 분할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드는 걸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로를 만드는 걸로 신청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 때에 누가 도로를 만드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로 부분을 사용 승인 시 도로로 만든다는 걸로 해가지고 개발행 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건물 땅 주인과 이 건물 주인의 땅에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먼저 우리가 잠깐 그 평당 얼마씩 한다는 계약서만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계약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다 보내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여기 안성시에 그 통목소리에서 개발행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개발행 허가 나서 찾으러 간 겁니다. 찾으러 갔더니 개발행 허가가 났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 찾는 쪽지를 하나 주는 겁니다. 쪽지를 주고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목설계사는 쪽지를 받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이 쪽지를 가지고 여기 뒤에 우리 토목사님 뒤에 들어가면 5층 건물에 그럼 이행보증보험증권 회사가 있는데 보증보험증권 회사에서 아마 15,000원 달라고 그럴 거니까 15,000원을 내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끌어서 제출하면은 그러면 허가증을 줄 겁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준 거 갖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겠다고 허가를 낸 거 아니에요? 개발행 허가?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서 준공계를 내고 준공이 나면 도로로 잘라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날 보고 찾아갖고 오라 그러면서 주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인허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인이 안 가면 안 줄 텐데, 안 끌어줄 텐데 그러더라고. 아니 그랬더니 내가 그 뒤에 가서 갔더니 그 쪽지 가지고 가서 보여줬더니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왔더니 그 쪽지 이렇게 보더니 꼭지 구매했더니 15,000원 내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70만 원인가 얼마거든요. 한 것이 이렇게 보면 15,000원 내시오 그러더라고. 그 15,000원을 주면서 신분증도 주세요 그러더라고. 신분증 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게 허가 받으신 분하고 건물 주인이 허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발하려고 만든다고 개발행허가 받는 거예요. 아니 개발행위 허가 받으신 분하고 다르시네요. 이거 주인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다시 돌려줘서 안 주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안 찾아갖고 올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도시개발과에 갔죠. 갔더니 이 허가증을 좀 찾으러 왔다 했더니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어서 안 된다 그러길래 내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공사를 다 하겠다는 보험증권을 공사를 다 끝나면은 보증금을 물든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주는 걸로 공사를 안 했을 때에 대체하기 위한 그 보증보험증권이다 보니까 공사는 다 끝냈으니까 보험증권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공사 다 끝냈다고 신청하지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냐 이런 얘기야. 안 주더라고 끝까지. 근데 나는 안성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건물 주인을 데리고 올 자신이 없는 거야. 이 건물 주인이 나이가 많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그걸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2층에 올라가서 감사과에 올라가서 여기 이행보증 좀 안 준다고 이거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감사과에 가면 무조건 어디인가 하면 담당자 누군가 다서 불러요. 그 불러놓고 감사과에서 네가 잘했다 잘했다고 하지 않고 내가 민원이잖아요. 담당자잖아요. 민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민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 끊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럼 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담당자보고 답변하는데 말 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가면 감사과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공사가
이행보증보험주가 15,000원 내게끔 되는데 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무슨 이행보증보험주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좀 공사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아니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러면 공사를 당신이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것이 처음부터 공사 다 끝났다고 신청하지 왜 그렇게 신청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끝나고 날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개발인허가 신청한 사람이 30 몇 년생입니다. 본인이 와야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준다 그랬는데 15,000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려고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그 제가 대신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과 직원이 이 본인이 아니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주나? 그랬더니 안 끊어줍니다 했더니 하시라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담당자가 아씨 그러면 아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난 또 15,000원 안 내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내려오세요 또 그러더라고. 내가 갔더니 뭐 쪽지 뭘 주고 뭐 하나 또 내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고 줬더니 그 개발인허가 허가 받은 서류를 이제 주더라고. 그러니까 허가 받은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허가 받은 서류를 가지고 토목설계사를 갔죠. 그래서 내가 허가증 받아왔으니까 착공계 내고 준공계 내서 잘라달라. 그랬더니 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이거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걔는 틀림없이 내가 이걸 못 받을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행보증보험증권 없이 받아오셨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받아왔는데 왜? 그랬더니 제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 토목설계 사무실 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끊어주고 받아오는 거 자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나왔죠. 이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576, 75, 265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장한테 보내주고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다 하다 보니까 잔금 계약을 했으니까 얼마다가 나오니까 그때 잔금을 받고 팔고 빠져나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보면 저처럼 이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분할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처럼 잘 됐다고 하더라도 분할하는 방법을 모르고 담당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만 알고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뵈어서 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